미국의 제조업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의 10월 제조업 지수는 51.7로 전달 51.5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도 두 달 연속 상회에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8월 49.6을 기록해 3년 만에 최저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후 빠른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민간고용 시장 조사 기업인 ADP는 10월 정부 일자리를 제외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15만 8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가폭은 8개월 내 최대입니다. ADP 고용지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미 노동부는 오는 2일 10월 고용 동향을 내놓게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2년 연속 100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10월 미국 자동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는 각각 59만 85대, 47만 7,36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 수는 총 102만 7,451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10월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 줄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3분기에 매출액 4조 587억 원, 영업이익 3,2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9%, 영업이익은 39.2%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깜짝 실적은 일반 상선보다 수익성이 좋은 드릴십 비중이 직전 분기보다 높아지면서 수익성 증가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 쪽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있죠. 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오래간만에 넘었다라는 것이 전일 우리 증시 그나마 호조 역할을 했었던 재료였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 이미 두 달 연속 50을 넘어주고 있습니다.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민간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해주고 있고 주간 단위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른바 실업자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하루 만에 한 20포인트가량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제 급락했던 자동차주가 쉽게 반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대형주도 많이 보이는 날입니다. 먼저 코스피 쪽 흐름부터 체크해보죠. 자, 전일 4천억 가까이 대량 순매도했던 기관의 모습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정중동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기관이 하루 만에 1,000억대 이상 사주면서 코스피는 1916선 20포인트가량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는 1% 정도이고요. 아침부터 갭 상승해서 1910선대 후반 혹은 많이 가면 1920까지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개인의 매수가 오래간만에 살아났네요. 기관의 매수도 살아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512선 정도인데요. 장중 고점보다는 약간 낮지만 일단 나흘 연속 오름세를 지속해주는 코스닥입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한번 보죠. 전일 장중에 1,090원을 정확하게 찍고 당국 개입 경계감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면서 전일 끝이 났었는데 오늘 코스피 호조 때문인지 다시 한번 빠집니다. 1,091원, 오늘도 1원 정도 하락하고 장중에도 1,090원대 초반을 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전일 지표 호조로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가 2,100을 넘어섰었는데 오늘 약간 눌립니다만 오늘은 또 일본 니케이가 많이 오르네요. 자,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부터 연결하기 이전에 자, 그럼 오늘장 내정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만나봐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요.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대선 이후에 미국 재정절벽 논의가 본격화된다는데 이 논의 이후에 재정절벽은 피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이슈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SPM의 김영진 대표님도 만나보죠. 이번 주 업종 등락률 분석을 통해 다음 주 어떤 업종에 갈 수 있는지 순환매 주인공 미리 엿보는 시간 갖겠고요. 다음 주 G2의 정치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단기 주식 비중 확대해도 될까요? 적정 코스피 구간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 종목,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주목하는 톱텍인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끝으로 동양증권 권영훈 차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그래도 매수 가능할까요? LG전자를 현재 수익률이 12%가 넘으십니다. 전고점 7만 8천 원 뚫고 얼마까지 갈지 LG전자의 목표가까지도 알아봅니다. 네, 대신증권으로 가볼게요. 최지식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기관의 매도, 자동차주의 부진 해서 1,900을 잃었었는데 오늘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특징 잠깐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의 제조업 지수 잘 나왔고,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잘 나와서, 간밤에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올라서,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하락이 컸던 조선 섹터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경기 방어 섹터가 되는 보험 섹터는 오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 주 요인은 중국에 이은 미국까지 지표가 좋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제조업 지수 걱정 많이 했는데 G2 국가가 모두 좋아졌단 말이죠. 글로벌 경기가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까? 예, 일단 9월과 10월에 양국의 제조업 PMI 지수,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고, 10월 지표는 50선마다 상회를 해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유로존 자체는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미국의 재정결벽 이슈는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강한 부양책 정도로 해서 중국 경제를 강하게 회복시킬 거다라는 점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횡보 정도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아직은 보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어떤 지표가 좋게 나와야만 확신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유로존 문제, 미국 문제, 중국 문제 세 가지가 많이 개선되는 신호가 되면 좋을 텐데요.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두 가지가 좋아질 시점. 즉 이제 저는 미국의 재정결벽 이슈 문제가 이제 어쨌든 올 연말이든 내년 1월 초 이제 연장이 되면서 진행이 되더라도 내년 1, 2월 이후는 좀 다시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적극적 부양책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전인대가 끝난 후에는 그래도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서부 대개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유로존 문제는 내년 1분기 초에 이제 스페인 신용등급의 긍정 우려 여러 가지로 진행될 상황이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감안한다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더 빠르게 실물로 회복이 되는 부분에서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네, 실물까지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턴한다라는 일제 좋아지는 지표는 한 내년 초반 1분기 정도 되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속도를 조금 늦추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짚어주신 재정 절벽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미 대선이 다음 주 초반에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든 간에 재정 절벽 논의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돼도 미국 경기 회복이 안 되길 바라는 쪽은 없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대선과 모의 선거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상원, 하원이 다수당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상하원이 어느 한 당이 지배하는 게 아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일단 그런 당의 이렇게 체제 하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달라가지고 양태 축소라든지 재정 건전화 시행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협상 분명히 계속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올해 종료되는 부양책 일부는 좀 더 연장이 되고, 그리고 재정 건전화 정책에 서 자동으로 지출 삭감이 되는 부분은 일부 실현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그 의회가 정치권 손을 놔버리고 서로 양보도 안 한 상태에서 진행돼 버리면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 절벽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재정 절벽이 발생하지 않게끔 가는 동안에 정치적인 여기 노이즈 불확실성들이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상반기 재정 절벽은 없을 것이다. 피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좀 단기 관점에서 오늘장 마감 전략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악재라면 악재였던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글로벌 경기도 일단은 더 이상 경기가 안 좋아 이런 걸로 주가를 괴롭히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1900을 회복하면서 방어주들이 이제 슬슬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미국의 10월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도 관망해서 또 그리스 감사법원이 유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연금 계획에 좀 제동을 걸었던 부분. 그래서 시초가 지수로 전후로 마감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쁘게 따른 실적 매력은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 수준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여전히 저는 잠깐일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반등은 결국 현금 유동성 확보하는 것이고, 또 그 현금을 좀 더 덜 변동성 있는 자산으로 포트를 조정하는 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별주 종목을 한다면 계속 저는 소재 산업계 이쪽 부분에서는 계속 단기적인 관점, 데이트레이딩 관점이고요. 그리고 주도주 관점에서 계속 소비재 관련 부분 쪽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철저히 실적을 기반해서 압축을 대응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오늘 일부 음식료라든지 일부 레스 브랜드주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최근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 긍정적으로 계속 좀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소비재 쪽이 좀 내려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는 얘기 주셨고, 소재나 산업재 오늘 좀 많이 오래간만에 오르는 듯 보이는데, 이쪽은 여전히 조금은 서브의 개념, 트레이딩 쪽의 섹터다라는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반등 이용해서 현금을 좀 늘렸으면이라는 것이 큰 그림의 전략이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전기가스, 음식료 등의 주가 차별화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까 좀 어려울 거다,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업종 분석을 통해 보면 이미 주춤한 것이 드러난다면서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업종별 흐름을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봤을 때요. 오전 한 11시 후반대 기준으로 뽑아보면은요. 코스피가 이번 주에 한 1.4% 정도 오르는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내수주 중에서 상승 추세를 탄력 있게 유지한 그런 업종은 전기가스하고 의약품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스가 한 5.7%, 의약품이 5.0%, 또 그 이외의 모습을 본다면은 좀 특징적인 게 전기 전자 업종, IT 업종이 3.7%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예전에 이제 주가 차별화를 이끌었었던 음식료 업종 이쪽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또 경기 방어 성격의 통신 쪽도 마찬가지로 좀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철강이 1.4% 내리고 운수장비가 1.8% 내리고 또 기계업종이 2.7% 내리는 그런 부진한 모습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흐름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흐름으로 놓고 보면 또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전기전자가 2%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기계 또 화학 이쪽이 좀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좀 올라 있습니다. 결국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번 주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타이밍의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박스권 내 지수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당연히 가벼운 애들이 움직이는 게 빠릅니다. 하지만 지수가 아래쪽에서 상단으로 튀어오르는 이런 반등의 장세에서는 대형주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수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 지수 하단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지수를 저항을 막거나 아니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는 개별 종목들 쪽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좀 타이밍의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적 발표 시즌에 아마 제가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개별 종목, 신고가 종목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으로 추격 매수만큼은 하지 말자.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순환매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면서 이 탄력이 살아있는 개별 종목 숫자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세 이탈 종목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요.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조정, 기간 조정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보통 실적 시즌 때 이런 실적에 의한 차별화가 일단락된 이후에 그러가 한두 달 정도 시간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개별 종목들 탄력성이 둔화될 가능성, 이번 주까지는 전기가스나 의약품 업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전기가스나 의약품 업종도 이제는 탄력이 둔화될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무슨 순환매 차원의 성격의 업종들을 또 종목들을 골라보면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홈쇼핑이나 자원개발이나 정유주 같은 종목들이 남아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 같은 탄력성, 그러니까 주가 차별을 이끌어내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시세는 순환매 속에서 이들 한 세 개의 업종에서 순환매성 성격으로 좀 탄력은 예전보다 못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N자형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주에 2차 하락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한 1890대 원래 이제 보셨던 지지라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1920 정도에서 끝내려 합니다. 지수는 그럼 계속 박스권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정도 박스권에서 벗어나더라도 탄력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도 아까 탄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 1890에서 1920포인트를 만약에 상향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1930포인트에서 50포인트의 매물대가 아주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1930에서 50포인트 여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 1890에서 1920포인트 요 지수대 내에서 이번 주 내내 등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오늘 보이기는 있지만 결국 이번 주의 고점과 저점은 1890에서 1920포인트 요 사이에서 움직였고,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탄력 있는 모습은 어제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둔 박스권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단순히 접근했을 때 오늘 좀 약간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번 주 내내 나타났었던 고점 중에서 오늘의 고점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점의 매물을 조금씩 소화 과정이 완료가 되면서 이 매물 소화 과정에 따른 이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지수 관련주의 부진이 이제는 지수 관련주 쪽으로의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수 쪽은 위로 조금 더 상방 탄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번 주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이 후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음 주 이벤트성 재료들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뭐 악재성 재료로 반영이 될 만한 게 뭐 미국 선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벤트 이전의 흐름하고 그 이유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뭐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미리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반영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중심으로 모습이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쪽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쪽에 다음 주에 놓여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하고 펀더멘탈 흐름으로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중에 우리 내부적인 이벤트도 있죠. 또 옵션 만기나 금통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옵션 쪽 문제는 사실 뭐 선물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 쪽 시세만 보면 약간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선물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 쪽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한 3천 계약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9월 만기 이후에 좀 쌓아놓은 매도 누적 계약수가 한 15,000계약 정도 된다는 점, 이 점은 좀 단기적으로 좀 주의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수 관련주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 하셨었고, 아까 뭐 홈쇼핑, 자원개발주 뭐 얘기하시면서 개별주도 일부 약간 또 트레이딩 할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역시 좀 다 복합적으로 포트에 약간씩은 다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포트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네, 1,800포인트 대, 그러니까 1,900포인트 이하대에서는 지난주에 한 70%까지 늘렸었던 현금을 좀 주식 편입 쪽으로 좀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IT하고 화학산업체가 공통적으로 늘렸습니다. 25%씩 늘렸고요. 또 개별 재료 보유주들, 이번 주에 탄력이 떨어졌다 해서 그게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자, 이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져준 종목들, 고점에서 한 10% 정도 빠지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개별 재료 보유주들 한 10% 정도, 예전 그 신고가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편입을 시키고 현금은 40% 정도로 좀 줄여들여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920포인트 넘어서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0에서 50포인트 여기 구간은 좀 무거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0포인트 돌파하면서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매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또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저항에 부닥치면 순환매 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런 교체 매매를 위해서 순환매 쪽에 매도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900포인트 이하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주식 매수 비중을 좀 늘리고, 이벤트 이후에 상승한다, 다음 주 이후에 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현금을 좀 늘려나가는, 한 50%나 60%까지 늘려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력은 좀 떨어졌지만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다. 다 팔면 안 된다. 이제 팔았다, 샀다 요거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개별 재료 종목들 몇 개 좀 실예를 들어주십시오. 개인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어머, 이제 끝나나 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음식료가 좀 안 좋은 모습 최근에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음식료 쪽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제 대상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대상에 대해서 24,000~25,000원대 매수하고 27,000원대 매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좀 신경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 이제 빙그레 쪽이었죠. 빙그레가 이어받아서 신고가를 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대상이 오르고 빙그레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업종 지수는 내린다 하더라도 먼저 내린 쪽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앞서 나갔던 그런 종목들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환매, 종목 업종 내에서 순환매 쪽으로 적응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상 같은 경우가 빠져줬을 때 매수를 하고 빙그레 쪽에서 매도 나간 다음에 대상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은 사실 이쪽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자원 개발주 쪽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LG 상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우 인터내셔널이 옛날에는 LG 상사보다 좀 가격이 쌌었는데 이제 거꾸로 올라온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우 인터내셔널을 약간 현금화하면서 LG 상사 쪽으로 옮겨붙을 수 있는 그런 자원 개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실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대상과 빙그레, 대우인터와 LG상사 간에 좀 잘 비교를 해가면서 샀다 팔았다 잘 하시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드리는 순서인데요. 그 전에 먼저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빙그레는 이번 주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 목표가 도달은 물론 했고요. 애초 목표 가격보다 10,000원 정도 더 올라서 수익률은 15%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ICD는 4% 정도 손실이고요. YG엔터테인먼트와 CS는 아직 매수 가격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의 한올바이오파마는 나흘째 올라서 추천 일주일 만에 5% 수익에 꼴이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차곡차곡 올라서 무난하게 5% 수익을 내는 모습인데요. 이후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단 포인트가 한 두세 가지 좀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예. 첫째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괜찮아진다. 즉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은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매력적인 기관의 수급은 연기금이 주체였다라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도 상당히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했던 그런 상황이고, 시장의 어떤 급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모았다라는 관점이 좀 매력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C형 간염 치료제 한페론에 대해서 지금 미국 임상 2상 A가 좀 완료가 된 부분, 그 다음에 기술이 이제 수출되는 부분인데 이게 라이센싱하고 이런 것이 내년에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간간히 작은 모멘텀들, 예를 들어서 아토피 치료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전반적인 이렇게 아우러왔을 때 우리가 이걸 바이오 의약품 개발 가치와 성장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PER을 매길 수가 참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추가적인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더 추가적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3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탈 여부는 연기금에 대한 이탈과 동일하게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오늘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 10,000원에 대한 도전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세가 꺾이거나 연기금의 이탈이 없는 한 좀 더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애초 목표 가격이었던 9,500원까지 보유 가능하겠고 10,000원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추천 종목이 제가 오늘 톱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지금 한 20-30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하게 돌아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종목은 톱택입니다. 지금 현재 6.5%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해서 물론 매수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뭐 6% 오른 거를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이 종목은 5% 공략주로 일단 계속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와 매수가 뭐 말씀드리면 뭐 일단 매수가는 뭐 종가 매수 정도로 한번 부담 없이 한번 해보시고 목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 원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2만 원 보고 2만 원 안착이 되면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10%를 좀 더 프리미엄을 줘서 한 2만 2천 원까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라인까지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7,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고 단기 이제 5일선에 걸쳐 있는 그 가격대 부분까지는 한번 기다려봐도 되고 그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라인으로 심리적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탑텍의 상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관 수급을 보시면 지금 6거래일째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6거래일째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투신권과 연기금이 동시에 사기 시작했다는 관점이고 물론 기관의 수급은 보험 쪽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투신권과 연기금의 공동 매수면 일단은 수급적인 안정권은 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는지 어떤 우리가 회사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이 회사는 아몰레드 LCD 자동화 설비 우리가 FA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자동화 설비 장비 전문 업체인데 뭐 고객사는 삼성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연관 있는 아몰레드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는 탑텍을 아몰레드 관련주로 지금 봐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탑텍이 갖고 있는 주목해야 될 모습은 아몰레드 뭐 기수주 딴 거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2차 전지용 나노 분리막 사업이에요.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나노 분리막 사업 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SK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SK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공법이 다른 나노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연구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탑텍이 드디어 이제 개발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전문 용어로 PVD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소재를 나노섬유 전기 방사 시스템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요 방법을 사용하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요 나노 기술 사용해서 이 분리막 사업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2차 전지용 분리막 양산을 들어간다면 아마 실적은 내년 아마 한 중후반서부터는 잡히겠죠. 근데 결국 성장 모멘텀을 먹고 주식이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상당히 일봉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매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 상당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또는 월봉상에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이 종목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 아니겠느냐.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만 점검하면 지금 올해 정도만 따지면 지금 실적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실적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직 4분기 성적도 남아있겠지만 증권사에서 가이던스 제시한 건 3,000개입니다. 매출액이 3,000개인데 올해 또 다소 좀 수주가 좀 부진한 점을 고려한다면 2,500 러프하게 줘도 올해 영업이익은 충분히 한 300억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냐. 그러면 PER을 적용했을 때는 올해는 한 1배 정도, 12배 정도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만약에 2차 전지용 분리막 사업 쪽에서 만약에 매출이 적용이 된다라면 PER은 툭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 공략주로서 소개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내년을 겨냥한 내년에 상당히 매머드급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회사인데 시총이 3,000억인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떤 그런 좀 수주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나노기술 적용한 2차 전지 분리막이 첫 번째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아몰레드 쪽에서 수주받는 거는 2차적인 사이드 쪽 모멘텀이다라고. 그래서 회사의 성격이 좀 변모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는 아몰레드, LCD 자동화 정비 회사였던 그런 틀을 좀 깨는 그런 회사의 어떤 변모되는 모습으로 톱텍을 좀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톱텍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가격은 17,0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상승폭이 약간 더 늘어나네요. 코스피가 1920, 네,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기관은 1700억대 순매수. 하지만 개인은 마지막에 코스닥에서 물량을 약간 뺍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좀 짜볼게요. 오늘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차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하는 이유, 지표가 좋아져서라고들 하던데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 지표가 좋아졌더라고요. 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지표는 사실상 미국 쪽도 그렇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좋아지게 되면서 지표상으로는 시작 하락의 요인을 들만한 게 없는, 더없이 좋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어떤 그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에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큰 상승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주에 또 PMI 지수 미국 쪽에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 결국에는 기업들이 어떤 재정 절벽에 대해서 우려감 때문에 투자를 뒤로 이렇게 좀 미루는 그런 것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가 결국에는 재정 절벽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한순간에 이제 그런 우려들이 가시게 되면서 그동안 재고 확충을 못 해놨던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연말 어떤 시즌 그런 네. 소비 시즌과 맞물려 들어가서 폭발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을 때 좀 임팩트가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또 유럽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게 된다라면요. 우선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 5일이죠. 월요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 날 아침에 알 수가 있겠죠. 5일 날 그리스의 긴축과 그다음에 개혁안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기된 거죠? 이제 여당 반대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커다란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표결에 따라서 8일 날 그리고 12일 날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자산 매각하는 그 민영화 방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이제 표결로 붙이게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더 작은 사안이었던 어떤 긴축안 또 무난히 통과를 예상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8일과 12일 유럽 재무장관 회의 때는 어떤 그리스 리스크는 완전히 중기적으로 이렇게 봉합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로 시발된 어떤 유럽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연말까지 커다란 그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발 어떤 그런 재정 리스크는 상당 부분 감안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쪽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지표 좋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대선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하지만은, 허리케인 효과,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오바마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공화당에서도 칭찬을 했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롬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책에 있어서 연방정부 역할을 주정부로 위임을 주장을 하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이번 허리케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롬니와 경합주에 있어서도 오바마가 좀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 미국의 대선 리스크 또한 이렇게 감소 중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대선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전략은 매수 혹은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대선 치르고 나서 중국도 정권 교체 앞두고 있는데 중국 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때가 내부적으로 옵션 만기 또 뭐 금통위 해가지고 다음 주 후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발로 시작되었었던 그런 양적 완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집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이 된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어떤 소요 사태들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분열이 되었었죠. 특히나 이제 그동안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국가들이 특히나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서도 나왔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식료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전체 소득 중에 많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진작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향후에 이제 정권 이양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도, 경기 진작 정책은 더욱더 강화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소비,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을 비롯한 그런 소비재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런 중국 쪽의 어떤 2007년도에 어떤 항만이라든지 그다음 도로 이런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 진작책을 썼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소비 수준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컨셉으로서 소비 위주의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재편해서 보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중국의 이제 정권 교체 관련해서는 역시 중국 소비주에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큰 그림에서는 QE3 하면서 2,000포인트 갔는데 지금 다 꺼진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하실 수 있지만 상승 흐름이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련 소비주도 하나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금호석유, 삼성중공업, 대림산업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건설, 조선, 화학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재, 네. 결국에는 많아진 소득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많아진 소득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물품 쪽의 소비가 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 있게 보셔야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화장품 업체들이죠. 큰 종목으로 친다라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상당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코스맥스를 비롯한 한국콜마는 중국 쪽 사업이 조금 더 이후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코스맥스와는 어떤 시가총액 차이가
역전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역시나 화장품 그리고 제과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여태까지 주가도 많이 좋았지만 향후에도 더 올라갈 그런 여력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의 한방 화장품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인식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방 화장품 원료를 대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향후에 이제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로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제과, 또 그 화장품, 한방 화장품의 원료를 대는 기업은 어딘가 이런 거 좀 체크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오르는 거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 잠깐 오르는 거인가요? 역시 트렌드는 말씀하셨던 중국 소비, 내수 이쪽이 계속 간다고 보시는가 봐요. 일단은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리스크 이 부분이 좀 많이 감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흐름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주만 하더라도 어떤 롬니와의 어떤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근접해지면서 실상 롬니가 주장했었던 어떤 3차 양적 완화를 반대한다는 입장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3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난 한 7월부터 해서 올라왔었던 이런 흐름들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 흐름이 빠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선 리스크가 감하면서 반등의 흐름들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 대선 리스크가 이제 좀 점점 줄면은 다시 시장에 힘을 좀 낼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요. 자, 기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수익률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자, 핫 종목이죠. LG 관련 IT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도 비중 40%로요. LG전자, SBS 콘텐츠허브, DPC가 현재 보유 종목인데요. 누적 수익률을 보면서 얘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이 LG전자 12.5%, SBS 콘텐츠허브가 20%대 수익률인데요. DPC도 5%대. 자, DPC도 오늘 5% 정도 급등합니다만 제일 궁금한 건 LG전자입니다. 일단 목표가 거의 왔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주회사 LG 디스플레이보다 상승 속도가 약간 떨어져요. 더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네, 목표가는 제시해드린 대로 78,7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달에 장중에는 터치를 하고 이제 빠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문 호조로 인해서 제가 예상했었던 부분이 어떤 LG전자 내 인사 이동으로 인한 그 스마트폰 사업 부문 강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치로서 실적 발표로서 수치로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의 어떤 추세적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전에 2009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 16만 8천 원 이 근방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일반 피처폰 쪽에서 초콜릿폰이라든지 이런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한 그런 피처폰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졌었는데 실상 그 이후에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게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라면 기존의 어떤 백색 사업 가전 부문 이게 기존의 꾸준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폰 실적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가 리레이팅의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 78,700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은 SBS 콘텐츠와 DPC도 아주 짧은 AS 들어볼게요. DPC는 오늘 많이 올라주네요. 네, DPC 코스닥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빠졌었던 종목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에 장기간의 어떤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서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큰 음봉 두 개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아랫골이 길게 달렸었는데요. 뭐 미세하게 본다라면은 쌍바닥 이후에 오늘 크게 6% 이상 오르면서 의미 있는 방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뭐 여타의 다른 창투사들에 비해서 어떤 운용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서
3,385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2,250원만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S 콘텐츠 허브도 지금 20% 넘는 수익이신데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영업부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LG전자 AS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만에 반등하는 코스피 오늘 1920 부근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